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남방 진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학습지랑 활동지 둘 다 나눠줬죠? 일단은 활동지 먼저 보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통해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활동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해양 기초 생산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 1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양 기초 생산력이라는 거는 해양 생태계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력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기초 생산력이 높다는 거는 해양 생물이 많이 잡힌다, 좋은 어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자료 2는 이제 에크만 수송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1, 2, 3, 4를 해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게요. 잠시 일시정지를 해두었다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번을 풀어보고 난 뒤에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 1을 통해서 찾아보자. 자, 일단은 자료를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 1, 해양 기초 생산력 나와 있죠. 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해양 생태계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력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 해양을 비교해봤을 때, 쉽게 말하면 해양 생물이 많이 잡힐까 안 잡힐까를 이제 지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동해를 보니까 연평균 240 정도 돼요. 단위는 제외하고. 자, 페루는 이제 300에서 400 정도 되고요. 미국은 100, 인도양은 84, 대서양은 102, 태평양은 55, 지중해는 134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는 페루죠, 페루. 페루가 가장 높고요. 그럼 페루 연안에 가장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동해안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나와요. 이거 지울게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기초 생산력이 높다,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생산력이 좀 낮다, 어장이 비교적 좋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 1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을 봤을 때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해양 생물이 많이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자료 1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식물 플랑크톤이 있죠. 식물 플랑크톤. 톤이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은 쉽게 생각하면 해양 생물들의 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양 생물의 먹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인데, 해양 생물들이 얘들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이 많다, 왜냐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1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식물 플랑크톤이에요. 뭐 그냥 일반적인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식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해양학 시간에 했었죠?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요. 자, 영양염류라는 거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뭐 바닷속에 있는 뭐 인이나 뭐 질소 뭐 등등등, 어찌됐든 바닷속에 녹아있는 아주 좋은 성분들의 염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닷속에 녹아있는 것들을 염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물에게 필요한 염류들, 영양염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플랑크톤을 구성을 해요. 우리가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잖아. 인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플랑크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인이나 질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규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영양염류는 결국 플랑크톤을 구성을 하고요. 플랑크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요. 생물의 먹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려면 플랑크톤이 많아야 되고요. 플랑크톤이 많으려면 영양염류가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양염류가 많으면 해양 생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산소가 많으면 역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플랑크톤, 그리고 영양염류, 산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유독 기초 생산력이 높은 지역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추측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생산력이 높아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동해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해되죠? 색칠되어 있는 건 다 바다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유독 기초 생산력이 높은 지역을 체크를 해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어디냐면 색깔을 이걸로 할게. 여기 뭐 이쪽 있죠. 여기 일본 쪽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나라 쪽만 할게요. 이쪽. 그리고 여기 이쪽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이렇게 높죠.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동해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 생산력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동해안에 딱 붙어 있죠. 동해안에 착 붙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 체크한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동해안에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독 높은 지역은 우리는 얘를 연안이라고 말을 해요. 연안. 바다랑 이제 육지랑 붙어 있는 거. 연안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동해 연안에 기초 생산력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왜 그럴까? 동해안이 이렇게 넓은데 왜 유독 동해안 연안에 기초 생산력이 높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자료 2번을 봐야 돼요. 자료 2번은 에크만 수송이라는 건데요. 에크만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거고요. 결과만 말을 하면요. 바람이 불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게 북반구고 남반구는 바람이 불면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일단은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해수면 위에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게 되면 북반구에서는 표면 해수가 전항력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편향되고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더 편향돼요. 더 오른쪽으로 계속 꺾여요.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림을 보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이게 바람이고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물은 이제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힘을 밑으로 계속 전달해요. 물 밑으로 계속 에너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도 계속 이렇게 휘어져요. 그런 이 세기는 좀 약해지겠죠. 물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로 휘어지냐면 바람 방향의 정반대로 물이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얘를 평균해서 보자고요. 평균해서. 이 물 전체의 움직임을 평균해서 보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평균해서 보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결과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0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됐죠? 이게 북반구의 경우예요.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바람이 불면. 근데 남반구는 다르죠. 남반구는 바람이 불면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해요. 이거는 전향력 때문입니다. 전향력. 우리 대기대순환할 때 전향력 배웠죠. 전향력은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만들어내고요.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편서풍이랑 무역풍이 휘어지는 이유를 전향력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대기대순환에서. 그래서 이것도 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 이게 에크만 수송이에요. 됐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어디 부분이냐면 이쪽 부분에 이제 기초 생산력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영양염류가 많고요. 다시 말해서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생산력이 높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영양염류가 많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양염류가 많을 수 있는 이유. 볼게요. 에크만 수송이랑 연결시킬 건데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자, 이거는 북풍, 남풍. 이거 무슨 풍이죠? 이거 남풍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남풍이 분다. 근데 에크만 수송에 의하면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에 어디로 물이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죠. 물이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물이 계속 부족해지겠죠. 왜냐면 남풍이 계속 부니까 물이 계속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어디? 여기 이 지역에는 물이 계속 부족하겠죠. 그럼 이 물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자연 상태는 쌤쌤이가 돼야 돼요. 많으면 내가 다른 데보다 많으면 버리면서 다른 데랑 평균을 맞춰야 되고요. 내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채우면서 다른 데랑 평균을 맞춰야 돼. 그래서 쌤쌤이가 돼야 돼요. 자,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요.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 누가 채워주죠? 밑에서 채워줘요. 밑에서 올라와. 이거를 우리는 용승이라고 불러요. 용승. 다시 말해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거야. 2D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X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쪽에 오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한 어디? 이 부분은 지금 물이 부족해지겠죠? 여기를 누가 채워줘요? 여기를 용승이 채워준다. 밑에서 위로 물이 올라오는 이 용승이 여기를 채워줘요. 그래서 물이 쌤쌤이로 만들어지는 거지. 됐죠? 용승은 밑에서 물이 위로 올라와지는 거를 말해요. 됐죠? 여러분 계속해 볼게요. 자, 용승이 발생을 해요. 자, 용승이 발생한다는 거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야?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거야? 저기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했었어요, 여러분. 해볼게요. 자, 차가운 물은 용존 산소량이 높아요, 낮아요? 이거 우리 해양학 시간에 나와요. 산소량이 높죠. 영양염류 많아요, 적어요? 영양염류 많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고요.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초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생산력. 됐죠?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이번에 동해안 연안에 왜 유독 기초 생산력이 높을까를 해석을 하려면 용승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요. 그로 인해서 에크만 수송으로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부족한 물을 동해안 연안에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고 그 용승은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 양이 높겠죠. 그럼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초 생산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핵심은 용승입니다. 용승. 자, 3번 볼게요. 자, 위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활성화되면 좋을지 연구 주제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 기초 생산력과 관련돼서 어떤 연구가 있으면 좋을까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과학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이건 온라인 클래스 지금 여러분 강의 듣고 있죠? 강의 설명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을지를, 어떻게 제출을 할지를 설명을 해둘게요. 여러분 여기 보고 제출하면 돼요. 이거는 꼭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학생만,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만, 공부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싶은 학생들 해보면 돼요. 4번. 자, 위 내용에서 말하는 원리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지역은 없을까? 그곳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를 묻는 건데, 볼게요. 위에서 말하는 원리는 용승이에요. 용승과 반대로 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용승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정반대라는 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침강이라고 말해요. 침강 우리 그 심층해류 할 때 사실은 배웠죠. 침강하는 지역이 있어요. 볼게요. 자, 바람이랑 관련 지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북미, 여기 미국, 그리고 남미 이쪽에 볼게요. 북미, 남미 위에는 캐나다, 미국이 있죠. 자, 바람이 여기 북반구요. 여기 위에는 북반구야. 자, 남미 왼쪽에는 바람이 북풍이 불어요. 이렇게 북풍이가 아니라 남풍이 분다고 생각해 볼게. 남풍이 이런 데 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남풍이 계속 불어요. 자, 남풍이 불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 이쪽에 그럼 물이 계속 쌓이네. 펜을 계속 바꾸네요. 물이 계속 여기 쌓이죠.
자, 물이 쌓이면 여기 물이 많아지네. 자, 이거 쌤쌤이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밑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불어요, 계속. 바람이 계속 부는데, 물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내 벽이 막혀 있네. 대륙이 있죠? 그럼 여기 계속 물이 쌓이잖아요. 여기 물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보내야 되죠? 이거 침강이라고 말을 해요. 침강.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침강이 발생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역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4번에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혹은 육지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지역에 침강이 발생할지 용승이 발생할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위쪽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비교해 볼게요. 저 위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위아래는 둘 다 남풍이 불어요. 그런데 육지가 지금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침강이 발생할지 용승이 발생할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혹은 육지는 하나에 두고 바람을 반대로 불어도 돼요. 북풍 남풍이 반대로 불어도 돼요. 어찌됐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리고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용승과 침강 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4번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활동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개념을 밑에서 배워볼게요. 학습지 열어볼게요, 여러분. 자, 학습지에 보면 이제 용승과 침강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활동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용승이 나와 있죠. 자, 용승이라는 거는 표층 해수의 발산으로 인해서 심층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표층으로의 발산이 일어나죠. 발산이 일어나는 건 물이 부족해져야 많아져요. 물이 밖으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부족해지네. 이걸 채우기 위해서 누가 채워줘요? 밑에 심층에 있는 찬 해수가 이걸 채워줘요. 그 현상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찬 해수가 포인트겠죠. 찬 해수가 올라오네. 찬 해수가 올라온다는 거는 용존산소량이 많고요. 영양염류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활동지에서 했었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이거를 기상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찬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가 안정해지고요.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지역이 형성될 수 있다. 용승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은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 계속 형성이 돼요. 한번 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밑에서 용승이 발생을 해요. 용승이 발생하면 찬물이 올라오죠. 찬물이 올라오면 위쪽에 있는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공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가운 물이 밑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계속 뺏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기류를 만들어내요.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고기압, 저기압 어떤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을까? 고기압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고기압이 생긴다는 거는 여기가 비가 잘 안 오네. 건조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용승이 잘 발생하는 지역은 용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체로 건조해요. 자, 밑에 볼게요. 용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 이름을 그냥 다르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리는 용승이 일어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원리도 똑같네요. 에크만 수송을 이용해서 용승이 발생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연안 용승입니다. 말 그대로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 바다랑 육지랑 붙어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용승을 연안 용승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활동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해안을 따라 부르는 바람이 표층수를 해안에서 멀리 밀어낼 경우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서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이거 똑같죠? 우리가 활동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름철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따라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를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활동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남반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북반구만 생각하니까 남반구가 헷갈릴 수 있죠? 남반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남미가 있고요. 남반구. 자, 선생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요. 바람을 이렇게 불었어요. 자, 이거는 북풍이죠. 자, 북풍이 불면 다시 할게. 북풍이 여기 불어요. 오케이, 좋아. 생각났어. 북풍이 이렇게 불어요. 북풍이. 자, 북풍이 불면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에는 용승이 일어날까요? 침강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에 어디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해요? 바람 방향에 왼쪽으로 발생하자, 에크만 수송. 그럼 여기 물이 부족해지네. 여기 뭐가? 용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북반구, 남반구에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는 방향이 다른 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육지나 바람 방향에 따라서 용승인지 침강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적도 용승입니다. 말 그대로 적도에서 발생하는 용승을 적도 용승이라고 해요. 적도 부근에서 북동 무역풍은 해수를 북서쪽으로, 남동 무역풍은 해수를 남서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심층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적도 용승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 대기대순환을 해야 되죠. 대기대순환 여러분 배웠죠? 영도, 적도 영도 지역에서 위도가 영도 지역에서 위쪽에 30도, 북쪽, 남쪽에 30도, 30도, 여기다 적을게요. 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양쪽에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 어떻게 부냐면 무역풍 이렇게 불죠. 여러분 이거 저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는 거 알죠? 이거 모르면 대기대순환으로 가야 돼. 대기대순환 영상을 봐야 돼요. 그 파트만 딱 보면 되겠죠. 자, 위쪽 아래쪽 둘 다 무역풍이 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우리 풍향 배웠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풍향을 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얘들은 북동쪽에서 불어와서 북동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무역풍이 아니라 북동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얘는 여기 밑에서 올라오죠? 오른쪽 밑에서 남동 무역풍이라고 해요. 됐죠? 남동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각각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야겠네. 에크만 수송. 자, 북동 무역풍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있죠.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해요. 됐죠? 남동 무역풍은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요. 위쪽 같은 경우는 북서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고요. 남반구는 남서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람 방향은 불어 오른쪽으로 기준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동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해요. 그 물 같은 경우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자,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람은 불어 오는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북동 무역풍 배터리가 없네. 남동 무역풍으로 말을 해요. 잠시만 미안.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네. 그럼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부족해지겠죠. 여기 뭐가 발생해요? 용승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적도 용승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용승, 적도 용승이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자, 다음 침강을 해볼게요. 물이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용승이랑 똑같아. 침강. 표층 해수의 수렴, 물이 가운데로 모이면 물이 많아지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혹은 냉각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심층으로 내려가는 현상. 여러분, 냉각은 심층 순환할 때 했어요. 사실은 냉각이 발생한다는 거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밀도가 커진다는 거죠. 밀도가 커진다는 거 어떻게? 무거워지네. 침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렴에 의해서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냉각에 의해서 발생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밑에 볼게요. 대체로 따뜻한 표층 해수가 모이기 때문에 침강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수렴의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수렴, 이 냉각 말고 수렴의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따뜻한 물이 위쪽에 계속 모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요.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져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건데 뭐냐면 수온 약층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나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두고요. 심해층, 수온 약층 여기 있는 거를 말해요. 자, 그런데, 물을 한번 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수온 약층이 있고, 여기 혼합층이 있고, 여기 심해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온 약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수온 약층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근데 이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용승이 일어났잖아요. 용승이 일어나면 수온 약층의 깊이가 조금 얕아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수온 약층이 전체적으로. 그러나, 침강이 발생하면 수온 약층도 역시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요. 평균이 하늘색이라 생각을 하고요. 용승이 발생하면 자주색, 침강이 발생하면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려온다. 그래서
용승인지 침강인지에 따라서 수온 약층의 높이가 결정이 돼요. 용승이 발생하면요, 전체적으로 수온 약층이 얕아지고요. 그리고 침강이 발생하면요, 수온 약층이 전체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수온 약층의 높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북반구 연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북반구 바람 남풍이 분해 물 어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여기 뭐죠? 용승이 발생하죠. 자, 바람이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네. 북풍이 발생하죠. 물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네. 여기 뭐? 침강이 발생하죠. 이거 이제 할 수 있죠. 자, 적도용선 아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했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수렴으로 인한 침강인데요. 이거는 위에 있는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지 저기압성 바람이 부는지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잠시만. 4% 아직 괜찮죠? 자, 남동무역풍, 미안. 고기압, 저기압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침강인지 용승인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밑으로 좀 끌어내립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저기압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저기압이 발생하면 바람이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죠.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고기압이 발생하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렇게 불어나가죠.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에크만 수송 볼게요. 여기는 북반구야. 북반구 여러분. 북반구. 저기압은 바람 방향의 북반구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죠. 물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고기압은 어떻게 해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역시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때는 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저기압이 발생을 하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 용승이 발생해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고기압이 발생하면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침강이 발생을 해요. 됐죠?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지 저기압성 바람이 부는지에 따라서 용승인지 침강인지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저기압성 바람이 불면요, 물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죠. 여기 용승이 발생하고요. 고기압성 바람이 불면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 침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러나 하나 더 하면 남반구는요, 저기압이 발생하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로 들어와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반시계로 들어. 이건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북반구는 고기압이 발생하고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데 저기압에서는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요. 미안, 다시. 나도 헷갈린다. 불어 나가죠. 반시계로 이렇게. 미안, 쌤 헷갈렸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에크만 수송 어떻게 돼요? 남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 바람 방향의 왼쪽이죠. 이렇게 되고요. 북반구도 북이란다. 미안. 이거 북 아니죠. 미안 여러분. 고기압에도 역시 바람 방향의 왼쪽이죠. 왼쪽.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기압일 때는 남반구지만 역시 용승이 발생하고요. 고기압일 때는 남반구지만 역시 침강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북반구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고 남반구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저기압성 바람, 고기압성 바람이 반시계로 부는지 시계로 부는지가 달라지는 것도 맞고요. 에크만 수송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 맞아요. 북반구, 남반구가. 그러나 결과만 따지고 보면요, 저기압성 바람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용승이 발생하고요. 고기압성 바람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침강이 발생해요. 결과는 같지만 원리는 자,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위에 부분.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반구랑 남반구랑 기본적으로 전향력이 달라요. 전향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도 다르고 에크만 수송의 방향도 달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압성 바람에서는 용승, 고기압성 바람에서는 침강이 발생한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과정은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순과 친강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부분을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볼게요. 잠시만. 확대가 왜 안 되지? 오케이. 자,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열대 태평양의 무역풍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뭐 일본 있고, 중국, 뭐 인도, 호주, 남미, 북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적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적도 위아래로 무역풍이 불죠. 이렇게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 무역풍이 있죠. 이 무역풍의 세기에 따라서 무역풍이 이제 강해지느냐 아니면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경우를 엘니뇨라고 말을 하고요. 강해지는 경우를 라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 결과로 여기 동태평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중앙태평양이라고 말을 해요. 태평양. 어찌됐든 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중앙태평양에 수온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수온의 변화를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라고 말을 해요. 됐죠? 수온의 변화. 그런데 남방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온이 변화가 발생을 하면 자,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 위에 이제 공기가 붙어 있죠. 구름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수의 수온 변화로 인해서 대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온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의 변화를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라는 개념과 남방진동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엘니뇨, 라니냐는 방금 말했다시피 수온의 변화를 말을 하고요. 남방진동은 수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의 변화를 남방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섞어가지고 자, 이 두 개 그냥 어차피 연관된 거니까 하나로 보자 라고 하는 게 엔소라는 개념입니다. 열태평양의 엘니뇨와 라니냐의 남방진동을 합친 이름 이걸 우리는 엔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면 기압도 바뀌고 수온도 바뀌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이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엘니뇨, 라니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엘니뇨는 여기 볼게요.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게 부는 경우 이제 수온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 올라간다고 동태평양과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요.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부는 경우 동태평양과 적도 태평양이 수온이 내려가는 경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은 위쪽이 수온, 아래쪽이 기압 배치고요. 밑에 보면 이제 평상시, 엘니뇨시, 라니냐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부족한 거는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평상시를 그릴게요. 평상시. 항상 엘니뇨, 라니냐 이 부분은 평상시에 비교했을 때 엘니뇨 시기는 어떤가, 평상시에 비교했을 때 라니냐 시기는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에 어떤 것이 다른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평상시랑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야.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지도를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그냥 우리나라 아까 지도 있죠. 중국, 인도 이렇게 돼 있는 지도가 있죠. 적도.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부분은 이 그림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동태평양, 서태평양, 중앙태평양을 아우러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그럼 이쪽에 대륙이 있겠죠? 이쪽에도 대륙이 있겠죠. 왼쪽에는 이제 보통은 오스트레일리아, 리아를 보통 말을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파트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온다? 그러면 서태평양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엘니냐 시기에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오스트레일리아가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서태평양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페루, 칠레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을 말해요. 동태평양.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라니냐 시기에는 페루, 칠레에는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데 페루, 칠레가 어디지? 동태평양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 이 부분이 페루, 칠레야. 그래서 페루, 칠레를 말을 한다는 건 동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를 말한다는 거는 서태평양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무역풍. 자, 이렇게 불어가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은 이 선생님 핑크색으로 표현할게. 이거 따뜻하고, 이거 차가운 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따뜻한 물이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무역풍 때문에 표층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왼쪽으로. 여기가 지금 따뜻한 물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겠죠. 무역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그러면 왼쪽에 계속 따뜻한 물이 쌓이니까 오른쪽에 물이 부족해질 거란 말이야. 이거 누가 채워줘요? 용승이 채워주겠죠. 용승. 밑에서 용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위쪽에는 차가운 물이 채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평상시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압이랑 연결시키면 고기압, 저기압이랑 연결시키면 자, 평상시에 무역풍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따뜻한 물이 모이죠.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주로 발생을 해요.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모이니까 따뜻한 열을 받은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그럼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용승으로 인해서 차가운 물이 올라왔어요. 이거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 이 차가운 물을 받은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물을 받으니까 공기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고기압이 생기는 거지. 됐죠? 그럼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해요. 무역풍이 불죠? 여기 상승하죠? 그럼 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하강해요. 됐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야. 이 흐름을 우리는 워커 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평상시에는 이런 워커 순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특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엘니뇨 라니냐는 순서가 명확해요. 무역풍에 의해서 수온의 변화가 발생하고 기압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야. 순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무역풍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본적으로 불어가요. 그럼 왼쪽에 따뜻한 물이 모이겠죠? 그럼 오른쪽에 물이 부족해지네. 오른쪽에는 용승으로 인해서 차가운 물이 채워져요. 자, 그리고 기압으로 넘어가면 왼쪽은 저기압에 의해서 왼쪽은 따뜻한 물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저기압이 발생하고요. 오른쪽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에 의해서 공기가 하강하니까 고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되면 달라져요. 자, 일단 여기 평상시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평상시에 자,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으로 인해서 서쪽으로 표면에다 찬물 이동을 한다. 맞죠? 그럼 서태평양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동해온 따뜻한 물 때문에 저기압이 발생했죠. 동태평양 어떤 게 발생했어요? 표면의 물이 부족하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고요. 차가운 물이 공급되니까 고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차가운 물 올라왔죠? 용존산소랑 그리고 영양염류 많다. 이거는 동태평양의 특징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심해에서 용승. 이거의 특징이 되겠죠. 됐죠?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로 넘어가야 돼요. 됐죠? 한번 해볼게요. 엘니뇨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위에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엘니뇨. 역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륙이 있어요. 엘니뇨 시기는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무역풍이 약해요. 잠시만.
이게 시작이야, 시작. 자, 그러면 시작은 무역풍이 약해져야겠죠? 무역풍이 약화요. 무역풍 약화. 위에는 화살표 2개 긋고 아래는 약해지니까 화살표 1개 그으면 되겠죠? 무역풍이 약화돼요. 자, 그러면 잠시만. 자, 무역풍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교적 못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뜻한 물이 존재를 하는 거야. 원래라면, 평상시라면 무역풍이로 인해서 따뜻한 물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무역풍이 왼쪽으로 많이 못 가요. 무역풍이 약하니까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많이 못 가.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따뜻한 물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동태평양으로 가볼게요. 동태평양은 무역풍에 의해서 왼쪽으로 물이 가야 돼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생각보다 덜 간 거야. 평소보다 덜 갔어요. 그럼 밑에서 물을 채워주는데 이 용승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용승이 약해지겠죠.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용승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와줘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위에 있는 물이 비교적 왼쪽으로 많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지. 용승이 약화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수온으로 가볼게요. 수온은 왼쪽으로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이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수온이 내려가요.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면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평소보다 덜 왔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수온이 내려간 거지. 중앙태평양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수온이 올라간 거지. 원래 여기는 따뜻한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거야. 올라간 거죠.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수온이 올라가겠죠. 평소보다요. 수온이 따뜻한 물이 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평소보다 내려가고 평소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용승이 약화되니까 평소보다 차가운 물이 덜 올라왔네. 평소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름 어떻게 그렸는지 볼게요. 구름. 자, 중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수온이 올라갔네. 여기에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죠. 여기 저기압 만들어지겠죠. 됐죠? 서태평양 볼게요. 평소보다 수온이 내려갔네. 여기 고기압이 만들어져. 평소보다 내려가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할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올라가겠죠. 여기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 평소보다 올라가니까.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시 할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중앙태평양의 저기압이 가장 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동태평양에 있는 저기압은 비교적 좀 약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 보죠. 여기가 엘니뇨 그림인데 여기는 하강기류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압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강기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교적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온이 따뜻한 게 아니라 비교적 온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꼭 저기압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대체로 저기압이 발생해요. 대체로. 그러니까 대부분 저기압이 발생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저기압이 발생한다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에 기상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 자, 그래서 수온 했죠. 그리고 기압 했죠. 그러면 날씨를 해볼게요. 날씨까지 하면 완벽해요. 자, 여기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고기압이 발생했어요. 평소에는 저기압이 발생해야 되는데 고기압이 발생했네. 평소보다 건조해져요.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네. 됐죠? 심하면 가뭄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얘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저기압이 정상인 상태야. 그러니까 평소에 흐린 상태가 정상인 상태인데 평소에 저기압이 만들어졌는데 고기압이 만들어지네. 얘들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야. 평소보다 원래 흐려야 되는데 맨날 막네. 얘들 입장에서는 가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동태평양에서는 평소에는 원래 고기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기압이 만들어졌죠. 얘들 입장에서는 구름이 평소보다 많아져요. 비가 내리고요. 심하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기본. 그리고 뒤에 이제 수온 편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끝낼게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고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서쪽으로 가는 따뜻한 물의 흐름이 약해지죠. 그래서 중앙태평양까지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됐죠?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 부족하여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생할 수 있고 가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표면에 물이 많아서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평소보다 없어지네. 평소보다 기온이 올라가요. 평소보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중앙태평양이 여기 없는데 여러분 중앙태평양 여러분들이 플러스해서 필기를 해줘야 돼요. 중앙태평양은 아까 한 것처럼 여기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 많아지고 저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주면 좋고요. 밑에 있는 수용 약층이랑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해결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